자, 엄매 봅시다. 우리 형태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책으로 보는 거야 크게 의미는 없지만 페이지로는 19쪽이고요. 칠판 한번 치우고 갈게요. 나 아까 화 6시 넘어서 모은다는 얘기 하지 않았었어? 장학은 빼려고. 실기인가? 아니요, 영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자, 우리가 형태수까지 봤던 것 같고요. 이제 단어의 구조를 볼 텐데, 저번에 한번 이거를 쓰긴 했을 거예요.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이 복합어가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합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나누는 구분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구분하는 방식이 뭐예요? 단일어는 그냥 어근 하나짜리, 이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고,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의 결합이죠. 여기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있으면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 뒤에 있으면 접미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접사로만 이루어진 단어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풋내기 같은 경우. 그래서 접사는 파생어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은 그거죠. 어근이라는 건 메인 의미를 담당할 수 있는 친구들, 근데 접사 메인 의미를 담당하지 못하고 어근을 도와주는 친구들, 그거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근은 거의 다 그냥 품사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죠.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합성어를 보면, 일단 합성어는 이제 대등 합성어냐 종속 합성어냐, 아니면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뭐 융합 합성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너무 내신 스타일이긴 한데, 대등은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 비, 이런 것도 뭐 비는 이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종속은 그 두 개가 어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가방, 책을 담는 가방이란 뜻이고, 돌, 다리, 돌로 만든 다리란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관계가 맺어진 종속이고요. 융합이라는 건 아예 새로운 뜻이 되는 거예요. 피땀, 이게 진짜 피와 땀이 아니죠. 노력이란 뜻이죠. 또는 밤낮, 이게 진짜 밤낮이 아니라 매일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얘죠. 이 합성어가 통사적 합성어가 있을 거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이제 나뉠 거예요.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통사적이라는 건 모르면 안 되는 단어라 그랬죠. 통사적이라는 건 문장 구조적인, 뭐 문법적인 그런 거예요. 즉 문법적으로 적절한 합성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관용사 뒤에 체언이 붙거나, 참고로 체언 플러스 체언도 통사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즉 시험 문제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비통사적을 알아야 될 겁니다. 얘는 크게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어간하고 어간이 직접 결합하는 거예요. 뭐 없이 중간에
어미 없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 뭐 뛰놀다, 원래 뛰어놀다죠. 뭐 검불다, 뭐 검다 불다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어간하고 체언이 직접 결합하는 거예요. 얘도 중간에 어미가 없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덮밥 또는 접칼. 접은 칼이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은 좀 오른쪽에 쓸게요. 공간이 좀 없네요. 마지막은 부사랑 체언이 결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건 예를 들면 좀 부끄럽지만 척척 박사님 또는 부슬비 요런 느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술은 부사가 아니긴 한데 보통 예시로 많이 넣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0쪽에 보시면 20쪽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인데 그냥 접두사냐 접미사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단어의 의미거든요. 이제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인데 사실 얘는 뭐 딱히 우리가 수능적으로 건들 만한 건 아니고요. 뭐 유의관계와 비슷한 거고 굳이 나온다면 반의관계가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반의도 종류가 두 개예요. 정도 반의어가 있고 상부 반의어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의 구분은 그 반의어 사이에 중간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예요. 예를 들어 검은색과 흰색 중간에 회색이 있죠. 근데 어쨌든 검은색과 흰색 우리가 반의어라고 생각은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정도 반의어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상부 반의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자 여자, 물론 이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중간값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와 여자, 뭐 상부 반의어, 삶과 죽음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번 나온 적은 있어서 요거까지는 알아두시고 뭐 상하 관계야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상이어와 하이어. 근데 얘는 차라리 왼쪽 날개에 다이어와 동음이어가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일단 한자로 해석을 하면 쉬워. 다이는 뜻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메인이 되는 중심 의미가 있고요. 이 중심 의미가 변형된 주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여러 가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얘랑 이제 우리 뭐를 구분하라 그래요? 동음, 이의, 어를 구분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자로 따지면 동음, 음이 같아. 그런데 이의, 뜻이 달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어는 이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사이에 약간의 관련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손이 크다. 그럼 이건 진짜 이 손을 갖고 온 거긴 한데 어떤 씀씀이, 도량 이런 의미가 있죠. 또는 발이 넓다. 이런 것도 어떤 인맥이 넓다. 그런 식의 의미를 갖는 거고. 이해가니? 근데 동음이는 아예 뜻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사람의 발과 커튼의 발 아예 다르죠. 이런 것들이 동음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의미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보통 얘네 둘이 이제 사전 문제랑 같이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럼 사전 문제로 나왔을 때는 다이어와 동음이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올 거거든요. 뭐 1, 발. 그래서 뭐 발 1, 발 2, 그리고 2, 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물론 이 구성이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큰 1, 2로 나뉘는 건 뭐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음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 연결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1, 2 이렇게 작게 나뉘어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일 나오는 첫 번째가 중심음이고 나머지가 주변음이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1쪽은 외래어 표기법과 뭐 로마자 표기법인데요. 얘는 지금 수능이 한 30년째 돼가거든요. 92년부터인가 시작을 했으니까 30년 동안 수능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6급형에선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딱히 공부할 건 아닌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더라. 그 중간에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한번 보실래요? 가로 1번에. 그러니까 작은 가로 1번이네요. 가운데쯤에.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보시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 6급형에 얘가 나오면 결국 이건 무슨 문제야? 음은 변동 문제예요. 음은 변동을 한 다음에 이거 바꾸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예시도 어때요? 실라 있으면은 실라 음은 변동 시킨 다음에 바꾸고, 그리고 학여울도 니은 첨가에다가 비음화 시킨 다음에 음은 변동 로마자로 바꾸고. 물론 우리가 아직 순서에 따라서 음은 변동을 아직 안 했지만 결국 로마자 표기법이 나오면 음은 변동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만 예외가 있다면 마지막 줄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면 로마자에 된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서양 영어에. 그럼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쌤, 그럼 똠양꿍은요? 된소리인데. 외래어는 어쨌든간 그 말을 존중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이나 그런 쪽은 그쪽도 된소리가 있어. 그래서 그건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은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드디어 24쪽의 문장, 우리가 단어를 마무리 지었네요. 그래서 오늘 문장 좀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암기 문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암기 문장만 한 30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이제 문법 한 절반 한 거예요. 문장이야 어차피 암기 문장까지만 하면 굉장히 금방 끝날 거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의문하고 이제 문법 요소랑 뭐 중세 국어 정도? 작년 6월에 문법 어렵게 나왔어요. 아니요. 작년은 6, 9 수능 다 문법이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평가원도 그 작년부터 수능이 바뀌었잖아요. 그 수능 바뀔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 엄매를 쉽게 내서 화작과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겠다라고. 그래서 문법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점수차도 별로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항상 엄매가 드는 것이 더 낮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 엄매를 그런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유리함을 갖기 위해서 엄매를 선택은 했지만 그래도 문법에서 완성이 좀 안 돼서 오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번에 4월 모의고사 그 확정 떴더라고요. 올랐죠. 화작이 98이고 엄매가 94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이 빛을 발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아, 그렇죠. 화작이잖아. 잠깐 등급 밀리나? 네. 아, 그러네. 아, 등급 밀렸네. 아, 그래? 저 엄매도 2점인가 올랐죠. 원래 92였는데 94가 됐고 화작은 4점이 올랐죠. 94에서 98로. 그죠?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재수생 꼈으면 1컵 100이란 얘기야. 재수생 꼈으면. 엄매도 아마 한 98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엄매도 한 96? 요 정도? 다시 한번 엄매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물론 수능이 작년처럼 모두에게 평등하게 어렵게 나온다면 알 수 없는 거지만 저도 확정 등급컷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그렇구나. 그치. 이게 오답률로 보니까 오답률로 볼 때 이게 1컷이 94 아닌 것 같은데 근데 94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죠. 역시나. 자, 볼게요. 문장입니다. 일단은 문장은 크게 주성분, 부성분?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부속이죠. 주성분,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 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주성분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주목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서술어의 자릿수랑 관련했을 때. 그리고 부속 성분이 이제 관형어와 부사어가 들어갈 거고, 이제 독립 성분이 이제 감탄사, 독립어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근데 얘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차피 독립적이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얘를 시험 문제로 다루지는 않고요. 얘네들이 시험 문제로 다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포인트를 볼 텐데, 주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좀 밑으로 뺏었을까요? 주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는 생략이 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 결국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문장 성분의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를 놓쳐가지고 문장 성분을 제대로 못 잡아서 헝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어 같은 경우는 생략이 돼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서술어를 하는 게 누구인가를 확실히 잡아 놓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얘는 사실은 가장 찾기는 쉽거든요. 그냥 을을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뭘 놓치기 쉽냐면 보조사가 들어가 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보조사라는 건 애초에 격조사를 대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을을 대신에 보조사가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이 이걸 목적으로 좀 못 잡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목적어인가 아니냐 구분하시면 일단 무조건 뭐? 그냥 을을 넣어봐. 을을 넣어서 말 되면 그건 목적어인 거야.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놓치죠. 뭐? 되다와 아니다가 있으면 이게 보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놓치면 이제 뭐랑 혼동하기 쉬워요? 주어랑 혼동하기 쉽죠. 왜냐면 주격조사와 복격조사가 둘 다 똑같이 이 가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이제 뭐랑도 착각하기 쉬워요? 얘를 서술절을 아는 견문장으로 혼동하기도 쉽죠. 그렇게 따지면 주어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서술어를 아는 문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서술어는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서술어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부속 성분은 이제 관형사랑 부사 뒤에 뭘 꾸미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랑 어울리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일단 다음 주에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하기 전에 이제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순서를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뭐를 먼저 찾는다? 동사와 형용사를 먼저 찾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가장 먼저 찾는 이유는요, 이 서술어가 가장 생략이 덜 돼요. 서술어는 거의 생략이 안 돼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찾아요? 이 서술어에 묶인 주어를 찾습니다. 이 서술어의 주어가 무엇일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생략이 돼 있진 않나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찾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뭐가 될 거야? 절이 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절이라는 게 주어와 서술어의 세트를 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지금 절이 하나 잡힌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뭐랑 뭐 확인해야 돼요? 목적어랑 보어 확인하셔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어는 을을 넣어보고 보어는 되다와 아니다 신경 쓰셔야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성분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결국 뭔데?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뭐랑 어울리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체언이랑 어울린다, 관형어. 얘가 용언이랑 어울린다, 그럼 부사어. 이게 쉬운 게 우리는 영어처럼 뒤에서 앞을 꾸미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뒤를 하나하나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분석을 해보면 어떤 걸 해볼까? 요걸로 볼까요? 다음 주에 요것도 볼 건데 나는 형이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다. EBS에 있는 지문인데 자 보세요. 자 동사형사 찾자가 어디 있는데? 요리하다. 앞에서부터 찾는 게 좋아요. 그럼 누가 요리했어? 형이 요리했잖아. 그럼 이게 지금 하나의 절이 되겠죠. 그럼 또 좋아하네요. 누가? 내가. 근데 이거 을을 붙었네? 그럼 이거 목적어네?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역할 하는지 봐야겠지. 그지? 근데 지금 목적어 있네? 주어 있네? 그렇다고 지금 보어 아니지? 그럼 이 주성분 아니란 얘기네? 그럼 결국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인데 형이 요리한 음식을 형이 요리한 좋아한다. 뭐랑 어울려? 음식이랑 어울리죠. 그럼 음식, 체온 꾸며주고 있네. 얘 무슨 절이란 얘기예요? 관형절이란 얘기겠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문장 성분이 확실히 어려워지면 미친듯이 어려워질 수 있긴 한데 수능적으로는 그래까지 까다롭게 안 내요. 요런 순서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도 많이 가능하고 뭐 다음 주에 할 얘기겠지만 이 문장 성분은 특히나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요. 많이 분석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더 빨리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장 성분 문제를 푸실 때는 답을 맞추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문장 성분을 내가 분석해본다라는 좀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험치적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